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김 전 의원님, 국회가 개원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공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 시한을 못 박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7개 상임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현실론, 또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일단 여당이잖아요. 네. 야당이라면은 계속해서 버티면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한 그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지 성토하면 되는데, 책임 공당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맞물려서 또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과거 같으면 다수당에서 명분을 줘서 명예롭게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서로 간에 그러한 그 협조가 물밑에서 내지는 막후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은 거의 씨알도 안 먹히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책임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독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육책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당대표 경선이 7월 23일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이러한 대치 상황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소위 무노동 무임금을 지금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 여론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라는 결기를 보여주든지, 그거밖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차 교수님, 네.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개 토론회를 네. 제안했습니다. 여론 설득 과정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걸 단호히 거절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버스는 벌써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지금 11개 단독 상임위원장을 갖고 온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가 법사위 운영이 가방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입장을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난 총선 민심이 개혁 입법에 대한 신속한 이 처리,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이 요구를 했다.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민주당 내에서의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의 추미애 당선인이 당시 낙선하고 난 뒤에 당내의 강성 지지층들이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생각했을 때라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단독 국회 운영이라는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물릴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 토론회 제의를 일축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그럼 국민의힘이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 경우에는 결국 그것마저도 우리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모습 자체가 자칫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경우에는 민주당한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의 최혜병 특검 통과는 물론 지금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검법을 이번 임시회기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민심 자체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지금 국민들이 명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도 지체할 명분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독으로 지금 구성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야권 의원들만으로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입법 청문회라는 걸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21일로 지금 예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안 나올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증인들을 그러니까 국회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국회에서 불러내서 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청문회 상황에서의 허위 진술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상당히 대의 압박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윤익은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 공수처장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배경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특검을 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최혜병 문제와 관련한 진실 규명에 나름대로 여당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제스처를 쓰는 것 같은데,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검법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의결의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는 뭐 지금 입법청문회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특검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8명의 의원이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마치도 몽골 기병처럼 맹폭적으로 몰아붙인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8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적인 노력을 강구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소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텐데, 마치도 자기들끼리 뭔가 특검법을 가결시키면은 문제가 특검으로 가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전략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정치적 공방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는 건지, 그 점이 좀 아리송합니다. 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띄운 6개 야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제안에 정치권이 술렁이는데요. 뭐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등 6개 당인데, 지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별도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거의 공동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과의 거대 정당의 국회의 소위 말하는 담합식의 운영 자체를 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상으로는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수 있다는 것이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한석이나 뭐 세석이나 또 더 많은 경우는 뭐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지분도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김종민 의원 개인적으로는 아마 정치적 좀 사심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김종민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미래에 환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그러니까 반면 그 기치를 들었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당을 떠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옮기는 하나의 또 이렇게 이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지금 이 김종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의 두 축 중에 한 축으로서의 단독 국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교섭단체, 공동교섭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같이 국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거대 야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프레임을 좀 빠져나올 수 있다, 뭐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키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개혁신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신당이 3석인데 개혁신당이 만약에 발을 빼버리면 아무리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쳐도 2석이 모자라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윤 대통령하고 강하게 지금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군소 정당들과의 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철학이나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지금 원톱 체제를 유지하고 20% 민심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그 민심과 당심을 5대5로 해도 거의 지금 이길 것 같은 여론조사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나마나한 2대8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 비윤 내지는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밀어주면 조직적으로 그러면은 한동훈 이제 잠재적이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그 비대위원장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나도는데 네. 그거는 아마 그들의 희망적 관측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그 전당대회의 민심과 당심의 비율을 2대 8로 해가지고 소위 여론의 빈축을 사느니 아예 화끈하게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개혁하겠다고. 네. 이게 그 모습인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면 친윤, 비윤, 친한 이 계파 갈등이 좀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들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이제 정권 말기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힘이 한동훈에게 쏠릴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감을 아직까지는 좀 그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글쎄요.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굳이 예단을 하자면은 아마 주윤, 야, 비윤 내지는 주윤, 야한 뭐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자기 머릿속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리라 보여집니다. 낮과 밤이 달라진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차 교수님, 국민의힘 당권 구도가 한동훈 전 위원장 상대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협공하는 모양새인데 이 같은 흐름이 전당대회 당일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반대해서 안한 어쨌든 안 된다 한동훈은 이런 기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그런 데는 지금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뭐 이런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론을 분명히 져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회 이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몽골 기병식의 계획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에 적을 두지 않은 대표가 과연 이 제대로 된 대야의 그러니까 지금 견제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또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또다시 공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엔 좀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런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지금 반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대안이라는 이 흐름도 무시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뭐 지지율 깡패라는 뭐 속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뭐 당심이나 민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강한 지지 이 지금 이 득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인데 문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뭐 안철수, 윤상현 이런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들이 과연 출마를 할 것이냐 그분들이 만약 출마할 경우에는 상당한 아마 이 양측의 흐름이 격하게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호겸 전 의원님, 민주당 좀 보면요, 당원 당규 개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할 것으로 보세요? 네. 네. 원래 연임하려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이화영 재판 결과를 보고 그 생각이 더 강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측근들에 의해서 당원 당규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것인데 뭘 새삼스럽게 너무 착해서 반대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당원 당규를 통과시키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러면은 그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반대했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너무 있잖아요. 착해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누구 표현대로 빵 터졌는데요. 아무튼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됐고
그 당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가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뭐 중진이라든지 초선 할 것 없이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명실상부한 당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권력으로 도전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틀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친명이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이라든지 또 정성호 그리고 경기지사가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은 뭐 수박 운운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어떤 희망의 불씨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 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 검찰,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사건을 조작해 같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예. 어떤 점을 지적한 건지요? 일단 뭐 수원 그 지방법원에서 이하영 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쟁점이 됐던 부분이 대북 송금에 관한 부분인데 이와 똑같은 사안으로 수원 지방법원에서 이제 안부수 아태 평화협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 재판에서는 그 당시 재판부가 쌍방울의 그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 송금의 의도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네. 그런데 같은 법원 내에 있는 또 다른 재판부 이하영 씨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 그러니까 북한 방문을 위한 대가로 준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엇갈리는 판단이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던 당시 국정원 보고서인데요. 국정원이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당시 쌍방울의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송금의 과정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옆에서 긴밀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그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당시 국정원의 판단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하영 씨 재판부가 지금 판단했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이 이야기했던 거는 못 믿고 이 조폭 출신의 불법 사채업자의 말을 더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네. 일종의 뭐랄까요 반박 논리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안부수 재판 같은 경우는 그때 김성태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조작을 겨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요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단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결국은 대북 송금을 함으로써 주가가 부양됐다 하는 것이니까 그게 전혀 다른 이질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마 김성태의 목적이었지 아무려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특히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국가 통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렇게 100억 원에 달하는 송금을 대납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에 얼마나 그 방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 밀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평화부지사가 된 것이고 또 뭐 17차례 보고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사 일을 하면서 꼼꼼히 결제받는 것으로 유명한데 100만 원짜리도 뭐 결제를 받았다 그러는데 100억 원짜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이화영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라고. 그 조폭 출신한테 왜 100억 원어치나 대납을 맡겼으며 그 사람한테 법인카드 쓰는 사람을 왜 평화부지사로 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안부수 또 무슨 회유 조작 여러 가지 설과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네. 주장과 재판의 판결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검찰을 매도하다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언론인들을 싸잡아서 검찰에 개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애완견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판사까지도 모욕하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남성 승객 어깨 기대자는 이준석 의원 사진 네. 화제였잖아요. 네. 정치쇼가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본인은 지하철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신선하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러니까 기사가 문 열어줄 때 딱 내리고 하는 모습들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리는데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저렇게 소위 말하는 이 표현으로 찌그러져서 저렇게 자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친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 불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삶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삶의 애로나 애안을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 서민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일상의 고단함을 똑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모습인데 아무래도 저런 모습들이 사실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무기이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호겸 전 의원님, 비무장지대에 지뢰 매설, 담벼락까지 쌓는 북한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제2에게 베를린 장벽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인데 담벼락 왜 쌓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권력자의 의지가 작동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니 미사일을 날리고 오물풍선을 날리고 확성기가 가는데 담벼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담벼락을 쌓는 거는 좀 분통이 터진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 지뢰도 매설하고 얼마 전에는 곡괭이 들고 또 비무장지대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담벼락을 쌓아놓고 거기 전술도로는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북한의 권력자가 북한 인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남조선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이지 이 담벼락 자체가 과연 전략 전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되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